냄새나는 할망구야. 노망났어. 노망났으면 정신병원을 가야지. 왜 여기서 얼쩡거려? 해병대 부대 정문에서 한준이가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에게 퍼부은 모독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의 정체를 안다면 그 준이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을지무 공훈장, 화랑무 공훈장, 보국 훈장을 받은 인천 상륙작전의 생존자이자 해병대 사기 창설 멤버 중 유일한 여성 생존자였거든요. 며칠 후 헬기에서 내린 이 할머니를 보고 전 부대원들이 거수 경례를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준이는 그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할머니의 손자가 부대에서 당한 끔찍한 가혹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온 과거를 드러낸 할머니의 용기, 그리고 그로 인해 바뀐 한 부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깜짝 놀랄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인희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빨래를 개고 계셨습니다. 손자 윤서의 속옷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듬으시는 그 손길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마치 오랜 세월 무언가를 다뤄온 듯한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팔각모를 잠시 꺼내어 만져보시곤 하셨습니다. 그 모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고 할머니의 눈가에는 아무도 모를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다만 가끔씩 그 모자를 바라보실 때면 눈빛이 달라지곤 했습니다. 마치 멀리 있는 무언가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 제가 정말 해병대에 갈 수 있을까요? 입대를 앞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떳떳하게 꿈을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고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우리 윤서가 못할 게 뭐가 있겠니? 할머니는 손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단단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간직해온 비밀 같은 무언가 말이죠. 윤서는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없지만 할머니가 계시니까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셨으니까요. 해병대 신병교육대대에서 5주간의 혹독한 훈련을 마친 윤서는 포항의 해병대자대로 배치받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며 땀을 흘리는 그의 모습은 여느 이등병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부님들의 시선은 왜인지 윤서에게 더 자주 머물렀습니다. 동기들도 그런 모습을 눈치챘죠. 특히 권도혁 상병과 배민재 상병은 그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자신들과 똑같은 이등병인 윤서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윤서 본인도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평범하게 군 생활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자꾸만 주목받게 되니까요. 아마도 아버지가 대령이었다는 사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대 생활이 한 달쯤 지나자 불편한 시선들이 본격적으로 윤서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권도혁 상병과 배민재 상병의 시선이 그랬죠. 둘 다 나름대로 군 생활에 적응하며 지내왔는데 유독 윤서만 간부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야, 이윤서. 권도혁 상병이 저녁 점호 후 윤서를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준장 조카라는 빽을 가진 그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였죠. 간부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간부님들이 널 되게 아껴주시던데 아버지 덕분에 좋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권도혁 상병님. 윤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죽은 대령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 받는 거 아니야? 권도혁 상병의 말투에는 시기와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배민재 상병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불공평하지 않냐? 우리도 똑같은 이등병인데 말이야. 배민재 상병님, 전 정말 그런 적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선임들의 생각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윤서가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밤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권도혁 상병은 윤서에게 온갖 자비를 시켰고 배민재 상병은 그를 따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선임들 빨래는 기본이었고 점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기 날아다니는 잠자리 좀 잡아와. 네. 권도혁 상병님, 그건 못 들었나? 잠자리 잡아오라고. 윤서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건 좀. 야, 너 지금 선임 명령 거부하는 거야? 권도혁 상병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윤서는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1시간을 돌아다녀서야 겨우 잠자리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그거 먹어. 권도혁 상병님, 그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해병대가 뭔 줄 알아? 명령은 절대 복종이야. 윤서가 거부하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아, 뺨을 맞은 윤서는 비틀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력에 당황했죠. 다시 한번 거부해봐. 더 아플 줄 알아야지. 배민재 상병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권도혁 상병님 말씀 안 들어? 매일 밤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 그리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나날들이 계속됐죠. 윤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윤서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일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 스트레스,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상황이 겹치면서 의식을 잃은 것이죠. 훈련 중에 갑자기 쓰러진 윤서를 보고 교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의무대로 급히 실려간 윤서를 보며 군의관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거 단순한 탈진이 아닌데요. 영양실조에다가 스트레스성 쇼크 증상까지. 그리고 이 멍자국들은 뭡니까? 윤서의 몸 곳곳에서는 폭행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팔뚝의 멍자국, 등의 상처들.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의 결과였죠. 군의관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부대에서 연락을 받은 강인희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손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소식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처음으로 그 서랍을 열어보셨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것들. 낡았지만 정돈된 군복, 각종 훈장들, 그리고 그 팔각모. 손으로 만지시는 할머니의 눈에는 결기가 서렸습니다. 훈장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시며 옛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을지무 공훈장, 화랑무 공훈장, 보국훈장. 각각의 훈장에는 치열했던 전투의 기억이 담겨 있었죠. 이니야, 이제 때가 됐다. 혼잣말을 하시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숨겨왔던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인천 상륙작전에서의 치열한 전투, 동료들의 희생,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무게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할머니를 본 오세만 준이는 처음에는 그냥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면회객이 또 왔구나 정도로 생각했죠.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손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손자요? 누구 말씀이시죠? 이윤서입니다. 아, 그 이등병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면회는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세만 준이는 규정을 들먹이며 할머니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낡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자 오세만 준이는 더욱 짜증스러워 했습니다. 설마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할머니,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더욱 모독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정신병원이나 가세요. 여기서 헛소리 하지 마시고. 이상한 할머니 하나 때문에 시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저 조용히 돌아서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죠. 사령부에서는 박윤재 사령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병원 검진 결과와 부대 내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상세한 보고였죠.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가혹행위, 폭행, 그리고 정신적 고문에 가까운 행위들. 권도혁, 준장 조카라, 젠장. 사령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군대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형준 대령의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형준이 형, 정말 미안합니다. 박윤재 사령관은 젊은 시절 이형준 대령을 형님처럼 따랐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존경하던 형님의 아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준장의 조카든 뭐든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였거든요. 더군다나 이형준 대령은 자신의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감찰 명령이 떨어졌다. 드디어 박윤재 사령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준장의 조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피해자가 이형준 대령의 아들이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감찰팀이 부대에 들어오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긴장했죠. 권도혁 상병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 배민재 상병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이윤서, 이등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사실대로 말해라. 감찰관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가혹행위요? 그냥 해병대 전통에 따라 훈련시킨 것뿐입니다. 권도혁 상병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배경을 믿고 있었거든요. 잠자리를 잡아오게 하고 먹이는 것이 해병대 전통이냐? 그건 정신력 강화 훈련이었습니다. 해병대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이 멍자국들은 뭐로 설명할 거냐? 감찰관이 윤서의 사진을 보여주자 권도혁 상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에는 윤서의 몸 곳곳에 있는 멍자국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건 훈련 중에 생긴 거일 수도. 폭행의 증거다. 더 변명할 거 있느냐? 하지만 다른 동기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생활관에서 지내던 후임병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권도혁 상병이 윤서에게 벌레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윤서가 거부하면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매일 밤 구타가 있었습니다. 소리를 못 지르게 입도 막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매일 시켰고
빨래까지 다 하게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했습니다. 새벽까지 자비를 시켰거든요. 증언이 이어질수록 권도혁 상병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배민재 상병은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배민재를 보며 권도혁 상병도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윤서야, 정말 미안하다. 그날 내가 맞고 울고 있는 걸 봤는데 그게 자꾸 생각나서 잠도 안 왔다. 배민재 상병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따라한 거였는데 점점 심해지더라. 멈춰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용기가 없었어. 한편 박윤재 사령관에게는 예상치 못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사령관님, 이윤서, 이등병의 보호자 신원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나? 할머니 강인희 씨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상합니다. 뭐가? 군 관련 기록이 있는데 일반인치고는 너무 상세하고 사령관은 더 자세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시각 강인희 할머니는 집에서 오랫동안 간직해 오신 것들을 하나씩 꺼내고 계셨습니다. 을지무 공훈장, 화랑무 공훈장, 보국훈장, 그리고 해병대 사기 출신임을 증명하는 각종 자료들, 오래된 신문 기사들, 부대 사진들, 그리고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신 할머니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꼿꼿한 자세로 팔각모를 쓰신 모습에서는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느껴졌죠.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처럼 젊은 시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인희야, 손자를 지킬 때가 왔다. 혼잣말을 하시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숨겨왔던 강인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 보여줬던 그 용기와 결단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죠. 박윤재 사령관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사령관님, 믿기 어려운 일이 확인됐습니다. 뭔가? 부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인희, 해병대 사기 출신입니다. 그것도 뭐라고? 인천 상륙작전에 직접 참전한 여성 전투요원이고 현재 사기 중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던 사령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해병대 사기라면 창설 초기 멤버라는 뜻이었거든요. 그게 확실한가? 네, 더 놀라운 건 을지무 공훈장, 화랑무 공훈장, 보국훈장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큰 공을 세우셨더군요. 그런 분이 이형준 대령의 어머님이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사령관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어제 정문에서 면회를 요청했다가 모독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 사령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세만 준이가 정신병원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해병대의 산증인이신 분께. 박윤재 사령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병대 창설기의 살아있는 전설이 바로 이형준 대령의 어머님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의 부하가 그런 분을 모독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확인해봐라. 그분이 정말 그 강인희 하사가 맞는지. 그리고 모든 자료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놔라. 네, 사령관님.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와라. 당장.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헬기 준비해라. 지금 당장. 사령관의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했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항공대에서는 급히 헬기를 준비했고 조종사들도 긴급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에 모든 장병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헬기를 타고 온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보통은 중요한 시찰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헬기를 이용하는데 갑작스럽게 헬기가 뜨다니. 권도혁 상병과 배민재 상병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일 때문에 이런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세만 준이도 불안했습니다. 어제 정문에서 면회 온 할머니를 돌려보낸 일이 뭔가 문제가 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그 할머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 부대원 집합, 확성기를 통해 긴급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채로 모든 해병들이 대열을 맞춰 섰습니다. 이런 식의 긴급 집합은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권도혁 상병과 배민재 상병도 그 대열 안에 있었죠. 두 사람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박윤재 사령관 뒤로 한 분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군복을 입고 팔각모를 쓰신 강인희 할머니였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군복을 입은 할머니의 모습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경례. 사령관의 구령에 따라 전 장병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병들은 왜 한 할머니에게 경례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령관의 명령이니까 따를 뿐이었죠. 오세만 준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정문에서 자신이 조롱하고 모독한 그 할머니가 사령관과 함께 헬기를 타고 나타났으니까요. 이제야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장병에게 소개한다. 박윤재 사령관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죠. 이분은 강인희 하사님이시다. 해병대 사기 출신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직접 참전하신 우리 해병대의 산증인이시다.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병대 사기라니, 그건 창설 초기 멤버라는 뜻이었거든요. 살아있는 역사이자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을지무 공훈장, 화랑무 공훈장,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이시고 해병대 사기 여성 전투요원 중 현재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분이시다. 이제야 모든 장병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도혁 상병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런 분이 윤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이분은 바로 이윤서, 이등병의 할머니이시다. 그 순간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강인희 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다. 손자가 특별 대우 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장병들의 가슴에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내 손자가 해병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다. 그 순간 권도혁 상병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괴롭히고 구타한 후임의 할머니가 해병대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니. 배민재 상병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전체 장병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세만 준이 앞으로. 박윤재 사령관의 호명에 오세만 준이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분께 무엇이라고 했는가? 사령관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것은 준이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정신병원 가라고 했다면서? 사령관이 정확한 말을 언급하자 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됐습니다. 전 장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수치심은 극에 달했죠. 해병대 창설기의 영웅이신 분께 그런 모독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해라. 당장. 박윤재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오세만 준이는 강인히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군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굴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죠. 준이님, 군인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용기는 화려한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할머니의 말씀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도혁 상병과 배민재 상병도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아니, 강인희 하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권도혁 상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장 조카라는 자신의 배경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해병대의 살아있는 전설 앞에서는 그 어떤 빽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윤서에게 정말 미안한 일을 했습니다. 배민재 상병도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때리고,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었죠. 강인희 할머니는 의무실에서 나온 윤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직 멍자국이 남아있는 윤서를 보시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손자가 당한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할머니가 정말. 윤서도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도 할머니의 이런 과거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 우리 윤서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를 특별하게 대우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바랐거든. 할머니는 자신의 팔각모를 벗어 윤서의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그 팔각모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실제로 쓰셨던 것이었죠.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진짜 해병이니까. 박윤재 사령관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형준이 형님의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고맙다. 이제야 우리 윤서가 진짜 해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전체 장병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숙연해졌습니다. 진정한 해병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가혹행위나 구타가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짜 해병 정신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 달 후 윤서는 완전히 회복되어 부대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팔각모를 쓰고 동기들과 함께 구령을 맞춰가는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팔각모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해병대 역사의 한 부분이자 할머니의 용기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이었죠. 차렷, 경례. 윤서의 경례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부님들도 뿌듯해 하셨죠. 이제 윤서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특별 대우가 아니라 진정한 존경의 시선이었거든요.
권도혁 상병과 배민재 상병은 군사법정에서 처벌을 받았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배민재 상병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일 윤서에게 사과하고 부대 내 청소와 잡무를 자청해서 했죠. 권도혁 상병도 처음에는 억울해했지만 점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해병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거든요. 윤서야,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네, 배민재 상병님. 이제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동료애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는 있었거든요. 부대 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혹행위나 부당한 구타는 자취를 감췄고 진정한 해병 정신이 무엇인지 모든 장병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인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부대 내에서 전설이 되었고 신병들에게는 해병대 정신을 가르치는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박윤재 사령관은 부대 내 근무 규정을 대폭 개정하고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해병대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곳이다. 서로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말이다. 사령관의 말씀은 모든 장병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세만 준위는 징계를 받고 다른 부대로 전속됐지만 떠나기 전 윤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게 가장 큰 잘못이었다. 집에서는 강인이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신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왔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아들아, 우리 손자가 정말 해병이 됐어. 할머니는 돌아가신 아들 이형준 대령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형준아, 내 아들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구나. 서랍 속 훈장들을 다시 정리하시면서 할머니는 비로소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윤서가 휴가를 나왔을 때 할머니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의 이야기, 동료들과의 추억, 그리고 아버지 이형준 대령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말이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단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훌륭한 해병이 되고 싶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을 뿐이지. 너도 마찬가지야.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용기를 내는 거야.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할머니의 숨겨진 용기가 손자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해병 정신이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숨겨둔 과거를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